찰싹. 72세 김영희의 뺨에 며느리의 손바닥이 날아들었습니다. 평생을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존경받아온 그녀가 자신의 집에서 뺨을 맞는 순간이었습니다. 시끄러워 늙은이. 14세 손녀 다은이의 침이 김영희의 앞치마 위로 떨어졌습니다. 며느리 윤미경은 그 모습을 보고도 딸을 말리기는커녕 시어머니를 때렸습니다. 그날 밤 김영희는 어둠 속에서 결심했습니다. 이 집 내가 직접 팔아버리겠다. 그리고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35년 교직 생활로 단련된 그녀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복수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김영희는 오전 6시에 눈을 떴습니다. 35년간 지켜온 습관이었죠. 정년 퇴직한 지 7년이 지났지만 몸은 여전히 기상시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교직원 아파트의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벽에 걸린 수많은 감사패와 제자들의 편지가 햇빛에 반짝였죠. 선생님, 저 이제 의사가 됐어요. 선생님 덕분입니다. 선생님의 가르침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편지를 읽을 때마다 김영희의 가슴은 뿌듯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자랑은 제자들이야.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살아있었죠. 초등학교 2학년 담임을 맡았던 마지막 해. 학부모들이 모여서 만든 꽃다발을 받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가 학교 가는 게 이렇게 즐거워한 적이 없어요. 원칙은 지키되 사랑으로 감쌌다는 게 김영희의 교육 철학이었습니다. 엄하지만 따뜻한 선생님. 그것이 35년간 쌓아온 그녀의 자부심이었죠. 퇴직금으로 마련한 이 작은 아파트에서 조용한 노후를 보내는 것. 그것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삶이었습니다. 오늘도 평범하고 감사한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김영희는 아침 커피를 끓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몇 달 뒤 자신의 삶이 완전히 뒤바뀔 줄은 몰랐죠. 창밖으로 아이들이 학교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김영희는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아이들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졌거든요. 선생님은 언제나 너희들의 편이란다. 교실에서 수없이 했던 그 말이 입가에 맴돌았습니다. 3개월 전 아들 박재호로부터 온 전화 한 통이 김영희의 평온한 일상을 뒤흔들었습니다. 엄마, 사업이 망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재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건설업체를 운영하던 그가 거래처에 사기를 당해 큰 손실을 본 것이었죠. 집도 넘어가고 정말 갈 곳이 없어요. 엄마 집에서 잠깐만 있을 수 있을까요? 김영희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어서 와라. 가족이 어디 가겠니? 하지만 잠깐이라던 동거는 점점 길어졌습니다. 재호와 며느리 윤미경, 그리고 14세 손녀 다은이까지. 50평 아파트가 갑자기 좁아졌죠. 처음 일주일은 괜찮았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으니 오히려 집안이 활기차 보였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윤미경은 집안일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누워서 하루 종일 드라마만 봤죠. 어머니가 집에 계시니까 괜찮잖아요. 설거지를 부탁해도 이런 식으로 대답했습니다. 김영희는 속이 터졌지만 참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손녀 다은이었습니다. 할머니를 완전히 무시했죠. 인사도 하지 않고 밥을 차려줘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다은아, 숙제는 했니? 상관없어요. 할머니가 왜 간섭해요? 차가운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김영희의 가슴에 서늘함이 스며들었죠. 아들 재호는 취업 준비에만 매달려 있었습니다. 집안 분위기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래도 가족이니까 참아야지. 김영희는 매일 밤 이렇게 스스로를 달래야 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김영희는 장을 봐와서 가족들이 좋아할 만한 반찬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재호가 어릴 때 좋아하던 돼지고기 김치찜도 끓였죠. 밥 먹자.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 김영희는 기대에 찬 얼굴로 반찬을 하나씩 소개했습니다. 다은아, 이건 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야. 그런데 다은이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맨날 반찬 똑같아. 진짜 질려 죽겠어. 그리고는 젓가락으로 밥상을 툭툭 쳤습니다.
김치찜 국물이 튀었죠. 김영희는 당황했지만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다은아, 할머니가 다른 반찬 해줄게. 뭘 먹고 싶어? 아, 진짜 시끄러워요. 다은이는 소리를 지르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밥상을 발로 걷어찼어요. 쾅!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김치찜이 사방으로 튀었죠. 다은아! 김영희는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35년 교직 경험으로도 이런 아이는 처음이었어요. 다은아, 말은 고운 말로 해야지. 할머니가 정성껏 해준 밥을 그렇게 하면 안 돼. 김영희의 목소리에는 교사 시절의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런데 다은이의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죠. 시끄러워, 늙은이. 그리고는 김영희를 향해 침을 뱉었습니다. 퇴. 차가운 침방울이 김영희의 앞치마에 떨어졌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죠. 35년간 수천 명의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습니다. 김영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교육자로서의 본능이 작동했죠. 이런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다은아. 김영희는 손녀의 어깨를 잡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에게 침을 뱉으면 안 돼. 그런 건 정말 못 써. 사과하렴.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방문이 3개 열리더니 윤미경이 뛰쳐나왔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미경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우리 애를 때렸다고요? 어머니가 지금 우리 다은이를 때린 거예요? 아니야, 나는 그냥. 김영희가 해명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찰싹. 윤미경의 손바닥이 김영희의 뺨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났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죠. 72년을 살면서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니, 미경아. 어머니. 요즘 시대에 애를 그렇게 다루시면 안 되죠. 체벌이 얼마나 나쁜 건지 몰라요? 그때 아들 재호가 나타났습니다. 김영희는 아들이 자신을 도와주길 바랐죠. 하지만 재호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엄마, 미경이 말이 맞아요. 요즘 시대에 애를 그렇게 훈육하면 안 되죠. 너무 구식이에요. 김영희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조차 자신의 편이 아니었던 것이죠. 재호야, 엄마가 언제 다은이를 때렸니? 그냥 어깨만. 어쨌든 손을 대시면 안 되죠. 재호는 차갑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순간 김영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있다는 것을. 일주일 뒤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구청 복지센터의 아동보호 전문 요원이었죠.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어서 조사차 나왔습니다. 김영희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자신이 손녀를 학대했다는 신고였던 거죠. 신고자는 익명이지만 할머니가 손녀를 때리고 정서적 학대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상담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김영희는 억울했지만 사실을 그대로 털어놨습니다. 다은이가 밥상을 뒤엎고 저한테 침을 뱉어서 어깨를 잡고 잘못했다고 말한 게 전부예요.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상담사는 다은이와 개별 면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김영희에게 결과를 알려줬죠. 다은 학생이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합니다. 부모에게 제대로 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학교에서도 준비물을 자주 빼먹고 점심 도시락도 제대로 싸오지 못합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관심이 없어 보여요. 김영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다은 학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나를 안 좋아해요. 할머니만 나를 좋아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영희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손녀의 무례와 반항, 그 모든 행동이 사실은 도움 요청이었던 것입니다.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아이의 절규였던 거죠. 아이가 할머니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제 역할을 하지 않으니까요. 상담사의 말에 김영희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손녀를 미워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이 모든 진실을 알았을 때 아들 부부의 반응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상담사가 떠난 후에도 아들 부부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상담사가 잘못 본 거예요. 우리가 다은이를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윤미경은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엄마가 너무 예민하게 구신 것 같아요. 애들은 원래 그런 거죠. 재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영희는 더 이상 희망을 품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변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날 밤 김영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35년 교직 생활을 떠올렸죠. 선생님, 우리 아이가 많이 달라졌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수많은 학부모들이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문제아라고 불리던 아이들도 김영희 손을 거치면 달라졌거든요. 내가 그 많은 아이들을 변화시켰는데 정작 내 가족은 어떻게 할 수 없구나.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새벽 4시 김영희는 일어나서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꺼내 들여다봤죠. 이 집은 김영희 명의였습니다. 퇴직금과 평생 모은 적금으로 마련한 온전히 자신의 집이었어요. 이 집, 내가 직접 팔아버리겠다. 김영희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복수이자 해방이었죠. 새벽 6시가 되자마자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을 팔고 싶습니다. 빨리 처리해주세요. 35년간 교단에서 기른 단호함이 목소리에 묻어났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좋았던 덕분에 집은 생각보다 빨리 팔렸습니다. 한 달 만에 계약이 성사됐죠. 아들 부부가 그 사실을 안 것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다음 날이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재호는 계약서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정말로 집을 팔으신 거예요? 윤미경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김영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팔았어. 다음 주에 이사 나가야 해. 엄마, 그럼 우린 어디서 살라고 이래요? 저희도 갈 곳이 없잖아요. 재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윤미경도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김영희의 마음은 이미 돌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면 나를 그렇게 대하지는 않았겠지. 김영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너희가 나를 집에서 쫓아낸 것이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나도 이제 너희를 버린다. 그 말과 함께 계약서를 테이블에 던져놨습니다. 엄마, 제발요. 재호는 계속 매달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35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배운 게 있어. 사과는 진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 너희는 진심이 아니라 급해서 하는 거잖아. 김영희는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십 년의 서름이 그 순간 통쾌한 해방감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 시원함이 올라왔죠. 이제야 숨통이 트이는구나. 한 달 후 김영희는 경기도 외곽의 작은 시골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집값을 팔아서 조그마한 단독주택을 사고도 여유가 생겼죠. 마당에는 작은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상추와 토마토, 호박을 심었어요. 이제야 내 숨소리가 들린다. 아침 6시 텃밭에 물을 주면서 김영희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마당 평상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 여유도 생겼습니다. 새들의 지저김이 마음을 평온하게 해줬죠. 벽에는 교사 시절 제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걸어놨습니다. 졸업식 때마다 찍었던 단체 사진들이었어요. 얘들아, 선생님이 이제 진짜 자유로워졌어. 사진 속 아이들을 보며 김영희는 말했습니다. 손녀다은이 생각이 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도 자신의 몫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아이의 부모가 책임져야 할 일이었죠. 아이들을 가르치던 그 마음, 이제는 나를 위해 쓰련다. 김영희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친절했습니다. 새로 이사 온 김영희를 따뜻하게 맞아줬죠. 선생님이셨다고요? 우리 동네에 귀한 분이 오셨네요. 이웃들의 환영에 김영희는 감사했습니다. 저녁 무렵 텃밭에서 딴 상추로 샐러드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자신이 기른 채소의 맛은 특별했어요. 김영희의 인생 72년. 이제 진짜 시작이야. 별이 총총한 시골 하늘을 바라보며 김영희는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과거가 아니라 마침내 자신을 위한 미래로 향하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고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좋은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